저는 올해 73이 된 늙은이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이 살아온 그저 평범한 어미였죠.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상가 2층 작은 방에서 무릎이 시린 걸 참아가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배추 이파리 사이사이로 빨간 양념을 바르는 손끝이 차가워질 무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가볍고 경쾌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런 냄새였죠. 며느리는 늘 그랬듯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없이 식탁에 털썩 앉더니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집을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귓전을 때렸을 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시선이 저절로 테이블 위 서류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등기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도 되고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입이 벌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치 양념이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빨간 양념이 장갑 끝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한 건.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마치 김치 속에 숨겨둔 새우젓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가 1층에서는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옆집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올라왔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서류는 그 모든 평화를 한순간에 깨뜨려 버렸어요. 며느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도 미안함도 없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담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이, 제가 지켜온 것들이 그저 어차피 너희들 것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까지도요. 제가 알던 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흐릿해졌죠. 김치 담그다 만 배추들이 소쿠리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념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서 저는 문득 5년 전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따뜻한 날이었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쁨에 겨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양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볕이 잘 드는 집을 보면 며느리가 먼저 환하게 웃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져서 몰래 눈시울을 닦아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고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전세금 1억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가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갈 때 은행원이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체하시겠냐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집 장만하는 거라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말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없었어요. 아들이 말했죠. 서류가 복잡해진다면서 자기 이름으로만 하는 게 편하다고요. 저는 그때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못 믿어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인데요. 입주하던 날 며느리는 제게 고마워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절을 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는 안도감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아들 내외가 점점 뜸해졌고 전화도 줄어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게 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대출 이자가 밀렸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요즘 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차피 상속해 주실 거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한 그 말이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그들의 것으로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은행에 맡겨둔 적금처럼 때가 되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것처럼요. 상가 2층 제 작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멀리 보입니다.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저 불빛 아래서 아들 내외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혹시 또 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 셋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릎이 쑤셔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가 상가 앞 작은 슈퍼에 들렀죠. 팥이라도 하나 사려고요. 그런데 슈퍼 주인 최 사장이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제가 묻자 최 사장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죠.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요. 그 집 시어머니 상가 담보로 대출 본다고 하던데요. 우리 조카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심사 서류 들어왔다고.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줍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최 사장은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죠. 그저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상가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거리인데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찾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죠. 며칠 전 며느리가 다녀간 후로 그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아들 집에 보태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상가마저 담보로 잡히게 된 건가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작은 공간마저 빼앗기게 되는 건가요?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죠.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 액자가 차가웠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손에서 액자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조각난 유리 사이로 사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 위로 금이 가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 부분부터, 그 다음은 아들 부분을, 마지막엔 제 모습까지도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제 인생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버릴 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층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거리도 조용해졌죠.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아껴주고 싶었던 아들이, 그토록 잘해주고 싶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없이 반복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르겠다고요. 토요일 오후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했죠. 아들은 현관에서부터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평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도 숟가락질이 느렸습니다. 엄마, 혹시 최 사장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아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상가 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들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죠. 밥그릇을 밀어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지쳐 보이던지 순간 제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요즘 진짜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서 젖먹이고 키운 아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을까요? 눈동자 속에 비친 건 감사함도 미안함도 아닌 그저 답답함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너희가 힘든 건 알겠다. 그런데 엄마는 안 힘들 것 같니? 제 말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래된 돼지 저금통들을 꺼냈습니다. 선반 위에 서랍 속에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들이었죠. 어떤 건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모은 것도 있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에 추억이 묻어 있었어요. 망치로 돼지 저금통을 깨뜨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하고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심지어 10원짜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면서 저는 울었어요. 이 작은 동전들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통장들이었죠. 어떤 건 이미 해지된 것도 있었고, 어떤 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모으면 그래도 제법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돼지 저금통 조각들과 쏟아진 동전들 사이에 앉아 있었죠. 마치 제 인생의 조각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아들을 위해 모았던 것들이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문득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그동안의 계약서며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계속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5년 전 아들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 아래 비춰봤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모두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붙였는데 왜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서둘러 통장 거래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제가 아들 통장으로 먼저 이체를 했고 아들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낸 거였어요. 서류가 복잡해진다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편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산된 일이었던 거예요. 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건 아들 명의로만 남아 있었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창밖에서 새벽찬 공기가 들어와 제 뺨을 스쳤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배신감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끼워져 있었는데 며느리의 손글씨였어요. 시어머니 상가 시세 확인, 대출 한도 계산, 향후 재개발 가능성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자주 놀러 왔는지, 왜 그렇게 제 서류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왜 상가 이야기를 자꾸 꺼냈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절 잘 따른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돈을 모으면서 적어둔 가계부였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들의 기록이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펼쳤을 때부터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 그리고 이 상가를 마련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결혼하면 집 마련해주기 마이너스 1억. 제 손글씨였어요. 그 옆에는 웃는 얼굴까지 그려져 있었죠. 그때의 제가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글씨가 마치 제 무덤에 새겨진 비문처럼 느껴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뿌연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죠. 저는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더미 속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준 돈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고, 제 사랑은 이용당했으며, 제 신뢰는 배신당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죄책감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뒤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방법이 있다고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그저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제3자 개입 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조항을 이용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특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지였죠. 보증금은 계약자인 아들이 아닌 실제 돈을 낸 제게 돌아오도록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안 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패닉 상태가 됐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나중에 제게 전해준 말로는 며느리가 울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저는 상가 2층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들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계단에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이 싹 식어버렸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소식으로는 아들 내외가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더는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선의를 이용하고 제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복수인지 교육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가 서랍 속에 넣어둔 찢어진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었죠.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찢어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모두가 자기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할 때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삿짐 트럭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는지 승용차에 짐을 나눠 싣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죠. 며느리는 짐을 나르다 말고 주저앉아 울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게 맞겠죠.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더는 아플 곳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상가 2층 창문 커튼 뒤에 숨어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은 계속됐어요.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죠. 처음엔 화가 난 내용이었다가 점점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부재중 전화에 남겨진 며느리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한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웠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처절하기만 했죠. 하지만 웃긴 건 그 사과 속에서도 여전히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는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당장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사과하는 거였죠.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아들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기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좀 만나서 화해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참 딱한 일이라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럴 필요가 있냐고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이 보기엔 제가 매정한 시어머니겠죠. 자식을 길거리로 내몬 악독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를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막이 짙어졌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사라졌어요. 대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뿐이었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첫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변한 건 저일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주려고만 해서 받을 줄만 아는 아이로 키워버린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핸드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23통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 번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지막까지 해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이 올까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번호를 차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로가 서로를 차단한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해 보니 아들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그 짧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느꼈겠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이 그 문자를 받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가 제게 몰래 전해준 말이었어요. 처음엔 엄마가 너무하다고 원망만 하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창틀 한 구석에 작은 돼지 저금통 하나를 올려놨어요. 예전에 깨지 않고 남겨둔 마지막 저금통이었죠. 분홍색 돼지 모양의 그 저금통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엄마, 여기에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맛있는 거 먹자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저금통 안에는 아직도 그때 넣었던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흔들면 짤랑짤랑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마치 지나간 시간들의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순수했던 때도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방 안가득 퍼져들었어요. 저는 커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며느리와의 인연도 모든 게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였죠. 커튼을 완전히 닫기 직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아름다웠거든요. 노을에 물든 하늘과 그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돼지 저금통은 창틀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틀 위에 돼지 저금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 안에 담긴 동전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꺼내 쓸 수 없을 뿐이었어요.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다시 꺼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했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아쉬울 뿐이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겼다면 말이에요.